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뭘 해볼 거냐? 라고 하면은 일단 저 도커를 이제 활용한다는 거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 그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점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전에 마지막 이 교재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68페이지에서 오케이. 요거는 조금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그 해보겠습니다. 어제 녹화분이랑 이제 오늘 오전 녹화분이 이제 공개가 돼서 2024년 이제 8월 재생 목록에서 이제 다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가 없는 한, 제가 이제 실수하지 않는 한은 깜빡 잊고 녹화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그러지 않는 한은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동영상 개수가 이제 되게 많거든요. 그 구독자의 개수보다 동영상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죠? 구독자 이제 명수보다 이제 그 동영상의 개수는 이제 400여 개, 400, 900자 205명인데 동영상은 이제 424개네요. 그죠? 방금 전까지. 그래서 이제 요 재생 목록 이제 보시면 이제 2024년 이제 8월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그 똑같은 내용인데 요 이제 그 딥런 이제 기본 7월에 두 개 했거든요. 7월에 이제 그 두 번은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계학습하고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 이제 또 텍스트 딥러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똑같은 내용이고 커리큘럼은 동일한데 이게 어, 그 동영상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게 이제 뭐 그야말로 라이브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씩 이제 다른 뉘앙스로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요 과정 이제 이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심화 과정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하고 나서 뭘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보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 약속드린 대로 그 잘 이제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제 확인 말씀드리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어디쯤 와 있나,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이런 점들 같이 이제 확인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점심 어떠셨어요? 12시 반에 좀 나으신가요? 네, 좀 나으신가요? 네,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잘 시간 조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덜 기다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갔다 오는 건 힘들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여기 직원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어제는 우리 첫날에 퍼셉트론을 이제 했고, 오늘은 이제 바로 3장의 신경망으로 바로 이제 전지를 했고요. 퍼셉트론에서 신경망으로 우리 다층 퍼셉트론 이제 구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논의 이제 살짝 남은 거 정리 이제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신경망을 구현을 했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논의들이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식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하는 게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남아 있는 이제 중요한 가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출력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과 이제 관련해서 좀 이제 상의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3.6절에 손글씨 숫자 인식이 있는데 이 손글씨 숫자 인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우리가 선행해서 먼저 해봤어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해봤지만, 그래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그 실제 학습을 좀 구현을 하면서 근본적인 이론을 좀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고,
아마 이제 요 신경망 학습의 이제 일부 부분을 이제 오늘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뭐 손실함수라든지 이런 정도로 이제 다루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내일 주요하게는 요 5차 역전파, 3일차 이제 5차 역전파를 같이 이제 구현하면서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5차 역전파는 뭐 3일 전체가 걸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5장까지 어쨌든지 간에 이제 3일 만에 이제 끝내면 우리 계획대로 이제 잘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4일차에는 바로 그 텐서플로우와 이제 파이토치를 그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그 텐서플로우와 이제 파이토치의 이제 관점으로 살펴보고요. 두 프레임워크도 좀 비교를 해보는데 그 거의 사실상 가치가 동일합니다. 가치가 동일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쓰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과 이제 7장의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로 무장하고 나면 이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더 이상 구현하지 않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신경망의 이해를 향해 착착착착 가보겠습니다. 활성화 함수와 이제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이제 드렸냐면 이게 신경망이 뭘 하길래 그걸 극복하는가가 관건이에요. 아까 이제 XOR 극복을 이제 했잖아요. 그 이게 왜 극복을 했느냐 이런 점과 이제 관련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낸드랑 OR을 이제 거친 요게 이제 각각 그 낸드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5월의 이제 출력이죠. 근데 이런 거죠. 원래의 분포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이제 그 이 기존의 이제 원래 입력을 X라고 부른다면 그거를 모종의 변환을 이제 거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환을 이제 거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낸드와 오어를 이제 거쳐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변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x1하고 x2가 각각 h1하고 h2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 h1하고 h2를 같은 방식으로 여기 그 산점도를 이제 그려보면 1,0일 때 0. 그러면 1,0일 때 0. 여기 이제 그 그려지잖아요. 상대적으로 x1, x2는 0,0일 때 0, 0,0일 때 0이죠. 근데 1,1일 때 1, 1,1일 때 1. 여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1,1일 때 1이 여기가 이제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0,1이 0, 0,1이 0.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포에서는 이 직선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이 x가 h라고 하는 분포로 어떤 이유에서든 바뀌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 왜냐하면 오 직선으로 이제 분리가 되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비선형 변환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요 이런 식으로 2차원 평면에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접어 그래서 이제 접어버리면 이게 일들의 분포를 여기다가 놔두는데 선형적인 변화는 그냥 빙글빙글 돌리기만 할 뿐이지 어, 근본적으로 비선형적 변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비선형 변환에 이제 어떤 모든 비선형 변환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예 이렇게 이제 접어버린다면 일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접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기존의 그 선형적인 변환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비선형적으로 변환시키고 나면 이 문제가 이건 엔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해결이 돼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실험했던 거를 이제 보시면
요거를 이제 그 활성화를 안 하면은 그냥 항등함수로 이제 활성화가 이제 되는 겁니다. 항등함수는 그냥 y는 x, 요게 이제 항등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냥 선형적인 이제 변환인데, 요거는 좀 변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빙글빙글 돌 뿐이지 이제 해결이 안 되는데, 어, 그런 것이 지금 여러 층 거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요 활성화 부분에서는 반드시 비선형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선형은 무한히 많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선형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부정형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형함수가 뭐야? 아, 선형함수는 정의가 확실해요. 선형함수는 이 출력과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하나요?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요런 관계를 이제 띠면은 이 둘이 이제 선형적인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령 그런 x가 많아진다고 해도 요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이런 관계에 있으면 이제 선형적이기 때문에 x가 이제 많아진다고 해도 이거는 여전히 이제 선형적인 이제 관계를 이제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변할 때마다 y가 W1만큼의 변화를 이제 일정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관계를 이제 가지면은 이제 선형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주식이 특정한 것과 대단히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예측하기 되게 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 이거 환율이 얼마 올랐으니까 주식은 얼마 오르겠네. 만약에 이제 그런 공식이 발견된다면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공식은 남들도 금방 발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의 유효 기간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 전체가 다시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다시 자신의 예언 자체가 안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주식 같은 것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입니다. 왜냐면 뭐 이거는 이제 좀 곁다리 얘기인데 이 데이터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상호작용이 없을 때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가정을 하고서 예측하는 게 이제 기계학습인데 주식 같은 투자는 만약에 예측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예측 모형이 맞음으로 인해서 틀려요. 그게 무슨 말인가 황당한 얘기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K 드라마에 이런 주제가 있잖아요. 그 자신이 뭐 사랑하는 뭐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막 사고가 당할 거다 하는 막 이렇게 초능력적인 뭐 예지 능력이 있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지 능력 있는 주인공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족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할 것 같다는 예지를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그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이 맞겠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예지 능력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측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드라마가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하나요? 개입을 하죠, 개입. 개입을 해서 막 그 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측이 틀리죠. 그죠? 그러면서 미래가 바뀜으로 인해서 오만 드라마가 다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일 얼마 오르거나 내릴 거를 알았어요. 그럼 오늘 가만히 계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일 그걸 보고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예측이 맞았구만.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이제 예측 모형이 딱 나와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요새 지진 때문에 좀 걱정이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지진이 뭐 난다.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만나 안 만나 보자. 이러지 않을까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뭐 탈출을 하든지 대피를 하든지 뭐 하겠죠. 근데 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면 사람들이
그 예측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뭐 산다든지 판다든지 뭐 하여튼 뭐 뭔가 행동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시장 자체에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내일의 예측이 안 맞아요. 왜냐면 미리 그게 반영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그게 미리 반영된 거를 예상을 해서 다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인셉션이 되는 거죠. 그죠? 꿈의 꿈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지.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혹시 그런 스팸 문자를 많이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막 무슨 뭐 딥러닝으로 뭐 이렇게 뭐 리딩방 뭐 이런 거 뭐 한다 뭐 예측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리딩방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왜 남의 돈이 필요한가요? 그냥 내 돈을 두 배씩만 불려도 그 20번만 불리면은 2에 20제곱이 100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0번만 잘하면은 20번만 100%씩 수익을 내면은 그 100만 배 수익이 나니까 사실은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그렇게 잘 맞을 것 같으면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쨌든 이제 그 기계학습으로 그 처음에 딥러닝이 등장했을 때 금융권에서 요번에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종종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뭐 내부의 프로젝트가 뭐 상품 가격을 이제 예상한다든지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고려하시는 경우를 이제 상해 주시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쉽지 않다, 잘 안 된다 이런 거고 이제 그거는 그냥 이제 그 현재 방법론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경제 현상은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데이터들은 그냥 딱 정적으로 멈춰 있는 스냅샷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의 데이터랑 그런 어떤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뉴스가 일어나는 이런 거를 좀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비슷한 이제 강화 학습을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됐으면은 그게 이제 지배적인 방법은 됐겠죠. 근데 이제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된다. 그래서 금융에서 이거를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금융에서는 끊임없이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략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그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이제 그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갱신하고 계속 모형을 조정하고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딥러닝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 일단 상품 가격 예측이 잘 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프로젝트에 성공하시면 그냥 헤지 펀드를 하나 차리시면 돼요. 그죠? 거기 계시기 너무 아까운 거죠. 그죠? 후에 잘 맞으면.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들어서 뭐 그런갑다 하는데 일단 뭐 어떤 그 헤지 펀드인가 뭐 이제 펀드가 헤지 펀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모 펀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야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말씀을 주신 뭐 어디더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되게 야생인 게 뭐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머신러닝 모델을 했든 뭘 했든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보라고 한대요. 그래갖고 그 수익을 내면 이제 뭐 6개월인가 뭐 이렇게 기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면 이제 남는 거고 이제 몇 번 이제 기회를 이제 수익 못 냈어. 그럼 이제 퇴출인 거야. 와 완전 야생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뭐랄까? 이 방법론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운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동전 던지기 해서 해도 확률이 비슷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 그래서 그거는 그 방법론을 그 평가하는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 이거 그 경제 현상은 이제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이제 데이터가 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방법론으로 상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제가 금융권 사람이 아니라서 운 좋은 놈 못 당한다고. 그죠? 운 좋은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잡설 좀 이제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그 좀 얘기를 이제 해보면 활성화 함수를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단 함수와 시그모이드 함수 둘 다 일단 그 요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비선형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형 함수는 딱 정의가 있어요. 선형 함수, 선형인 것은 명확한 정의가 이제 있고 수학적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는데 선형이 아니면 그냥 이제 다 비선형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비선형은 그냥 무한히 많은 뭐 물론 선형 함수도 무한히 많은데 그 이게 이제 그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무한대도 0부터 1까지도 무한히 많은 숫자가 있죠. 그죠? 근데 0부터 2까지도 무한히 많은 숫자가 있으면 무한대끼리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무한대끼리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그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형의 공간의 이제 크기보다는 이제 가설 공간의 이제 크기보다는 비선형의 가설 공간의 크기가 훨씬 넓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가설 공간이라는 용어를 좀 소개를 안 드렸네요. 가설 공간이라는 용어를 서로 좀 확립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형과 이제 비선형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는 요 용어를 좀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가설 공간이라고 합니다. 선형 모델의 경우 직선, 평면, 초평면과 같은 선형적 표현들이 가설 공간에 포함됩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가설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 공간 이내에서 데이터 집합에 적합한 특정한 설정을 찾아내는 것은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선형 모델이 가설 공간을 탐색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1차원의 데이터를 가정하겠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기울기를 찾아내는 과정이 곧 선형 모델의 학습입니다. 그것은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을 단순하게 제시하기 위해 편향은 0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편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 데이터 집합이 선택된 모델의 가설 공간 내에서 표현이 어렵다면 최적화에 실패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다 넓은 가설 공간을 갖거나 다른 형태의 가설 공간을 갖는 모델을 선택해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시각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적절할지 미리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을 적용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적절한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학습이 데이터에 맞춰 가설 공간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력과 출력을 매핑하는 함수의 적절한 표현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의 공간을 임의로 탐색하는 방식도 없고 설령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해도 탐색에 무한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든 알아서 학습해낼 수 있는 만능의 단일한 기계학습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정리를 드리면 요 선형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제 요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체험한 부분을 75페이지의 이제 서술로 마무리 이제 해보겠습니다. 층을 아무리 깊게 해도 이거는 그냥 단층 퍼셉트론이나 마찬가지가 이제 된다는 것이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활성화 함수에는 비선형성이 있는 그런 이제 함수를 이제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비선형성은 요 계산함수도 가능하고 시그모이드도 가능한데 왜 이제 시그모이드를 선택했는가? 그 점과 관련해서 좀 이제 의문이 이제 드는데 그 점은 이미 이제 1950년대에
퍼셉트론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요 계산 함수의 단점을 극복하는 형태의 시그모이드 함수가 채택됐기 때문에 신경망 쪽에서 이제 비선형 함수를 이제 채택을 하자라고 했을 때 계산 함수도 비선형 함수이긴 하지만 요거를 이제 단점을 극복하는 비선형 함수로서 로지스틱 회귀에 이제 시그모이드가 선택되는 거는 당시에는 자명했습니다. 그냥 뭐 당연히 그냥 로지스틱 회귀가 퍼셉트로는 이제 개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침 얘가 비선형 함수를 가지고 있구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좀 섬세한 논의가 있어요. 뭐냐면 로지스틱 회귀라든지 퍼셉트론의 그 계산 함수는 사실 출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선택이 된 거지 비선형 변환을 위해서 선택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기는 1958년에 데이비드 콕스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이는 통계학의 전통적인 문맥에서 발전했습니다. 로지스틱 회기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선형 회기 모델을 분류 문제에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한 것이며 주로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 확률적 결과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로지스틱 회기는 선형 회기의 원리를 활용하여 분류 문제에 적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주요 특징은 선형 회기의 출력을 클래스 소속 확률로 해석하도록 변환하는 것입니다. 분류 작업에서 모델은 단순히 이것 또는 저것으로 결정하는 대신 각 유형에 속할 확률을 출력합니다. 이 확률은 예측의 자신감을 수치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결과를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로지스틱 회기는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고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로지스틱 회계의 특성을 같이 한번 이제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제 그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가 그 로지스틱 회계의 이제 활성화 함수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시면 그 어떤 이제 임의의 범위의 이제 실수값이 이제 나온다고 해도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왜 나왔냐면 이제 분류 출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확률적 자신감으로 이게 이제 오리지널을 이제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은닉층 활성화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리지널은 이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이제 바꿔주는데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임의의 이제 5부터 5까지 임의의 이제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시그모이드로 다음과 같이 이제 바꾸면 이게 이제 0일 범위로 점근합니다. 야, 근데 이거를 0일 범위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는 시그모이드가 아닌 것도 가능하지 않아? 뭐 당연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그 0일 범위로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그 필요하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민맥스라고 하는 걸로 요 Z Z를 Z 민맥스 이제 하고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왜 했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교재랑 이제 좀 맞춰보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이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이제 변화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이진 분류 출력의 이제 상황입니다. 즉 시그모이드 자체는 원래 이제 이진 분류의 그 출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의 자신감을 이제 구하는 이런 이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적인 자신감이니까 요 범위가 이제 영일 범위로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시그모이드도 그 영일 범위로 접근하기는 해요. 그런데 요 Zmin max라고 하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하면은 이제 어떤 범위의 값이든지 간에 영일 범위로 만드는 거는 이렇게 복잡한 공식이 아니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그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됐는데 왜 이런 특정한 형식을 이제 띄었는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이제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예측을 하는 이진 분류의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것이 그러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산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때 확률 P는 승리할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승리할 확률이 0.5, 즉 반반이라면 승산율은 1입니다. 승리할 확률이 아예 없다면 승산율은 0입니다. 무조건 승리한다면 승산율은 무한대가 됩니다. 도박에서 승산율에 따라 돈을 걸었을 때 기대되는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승률이 0.5이면
승산율이 1이고 이러한 승산율에서 돈을 걸면 평균적으로 자본은 베팅하기 전과 동일합니다. 즉, 본전입니다. 승률이 0일 때 승산율은 0이고 이때 베팅하면 자본은 0이 됩니다. 무조건 승리하는 경우 승산율은 무한대이고 이때 베팅하면 자본은 무한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과 같은 선형 모형의 출력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느 한쪽의 확률을 예측하는 이런 걸로 이제 만들고 싶었던 게 당시에 이제 목표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의미적으로 확률로 해석될 수 있는 이제 특정한 형태를 이제 선택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상위들이 그 로지스틱 회계의 이제 시그모이드의 이제 기원은 승산율이고 요거는 이제 그 승리할 확률을 이제 P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확률이 전체적으로 어,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이제 특정한 지점의 이제 생산률을 같이 이제 보면은 승리할 확률이 이제 그 오면은 승산율이 이제 1.0인 겁니다. 네? 그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승산율이 이제 그 빵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이런 생산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돈을 여기다가 곱하면 빵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땡전이 되는 거고 생산율이 반반이에요. 반반이면 내 돈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곱하면 이 생산율이 반반일 때는 그냥 그 반복적으로 이제 했을 때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본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전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어지는 경우는 생산율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재밌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확률이 이제 90%다 하면은 그 내 돈이 뿌는 거죠. 요건 이제 보시다시피 만약에 생산율이 100%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연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나저나 이거는 그 좀 잡소리인데 어젠가 그젠가 그 트위터에서 그 어떤 이제 미국 분인가 그 미국 분이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그 요 계산에 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거의 정답은 0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냈더래요. 그래갖고 걔네 아빠가 아닌데요? 하고 보내니까는 교장 선생님까지 나서서 맞다 하고 다시 이제 했대요. 문제죠? 완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뭐지 소셜 미디어에 이제 올렸대요. 그거를 올려가지고 이게 내가 이거를 계속 그 이거 아니다라고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까지 이제 뭐 그 계속 다시 편지를 보내야 되나? 에이, 그냥 뭐 그게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래라고 그냥 내가 그냥 좀 너무 이렇게 그 찌질한 건가? 뭐 찌질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그 간섭을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이거는 한국이었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무한대로 이제 폭발해 버리니까는 이제 그나마 이제 그 99%면은 이거 돈 걸어야죠, 빨리. 그죠? 요게 이제 생산율입니다. 그죠? 예, 만져보셨죠?
근데 이제 이 생산율이 어쨌다는 거냐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승산율 값은 0 이상의 값을 갖습니다. 이때 선형 회귀의 출력은 실수 범위의 값이기 때문에 출력을 확률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로그 함수는 입력이 0 이상의 정의되고 출력이 실수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승산율의 로그를 취하면 선형 회귀의 출력과 호환될 수 있습니다. 승산율의 로그를 취한 것은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이 1일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식을 확률에 대해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선형 모형의 출력을 정리된 함수로 변환하여 주어진 입력에 대한 확률적 자신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S자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함수를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데 종종 줄여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임의의 실수 범위에 대해 값들은 0과 1 사이 확률적 자신감으로 변환합니다. 즉, 선형 회귀의 출력을 최종 출력이 아닌 중간 출력으로 하여 시그모이드 함수로 변환하면 그 출력은 확률값이 됩니다. 이진 분류 문제에서는 특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하여 클래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률이 0.5 이상이면 클래스 1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클래스 0으로 분류합니다. 이거는 너무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이 그 값 자체를 그냥 영일 범위로 만드는 것만으로 아 이게 확률적인 자신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로지스틱 회계를 만든 사람의 이제 혁신은 이런 거죠. 이 선형 회계의 출력이 임의의 이제 실수값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부동소점 값이 이제 나온 건데 그러면 요거를 무슨 어떻게 변환을 해야지 이게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값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나서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승산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요 승산율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승산율의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이제 그 그려보면 요건 이제 출력을 그냥 한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만 정리하겠습니다. 요 생산율이 이제 변하는데 뭐 이 그 값의 추이를 보시면은 그래프의 이제 추이도 아마 짐작이 이제 되시겠죠. 너무 크니까는 이제 좀 이제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 바이 3도 왜 이렇게 커? 그러면 이제 생산율의 그래프를 그리면 생산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확률값이 요 그
0 이상의 이제 값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입력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W랑 X 더하기 이제 B 하면은 이제 Z가 발생하는데 요 Z가 이제 그 부동소 수점의 이제 값이고 Z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범위에서 이제 어떤 값이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궁극적으로 뭔가를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이제 나오도록 이제 하는 게 이제 목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이제 관련해서 그 보시면 일단은 요거를 요 값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실수 범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로그를 이제 취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로그를 이제 취하면 이제 이 생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옆에다가 이제 같이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제 마음 이제 잘 알았죠? 원래 생산율은 이제 0 이상의 값을 이제 갖는데 이걸 로그로 바꾸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범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면은 이제 Z랑 이제 호환성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Z에 대해서 뭔가를 변환하는 함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P가 나오도록 요 공식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그를 이제 풀기 위해서 양쪽에 이제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점점점점 이제 해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변환을 Z를 처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발명된 과정입니다. 그냥 그 과정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대단히 난데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서 뭔가 이제 이런 정당화의 과정이 이제 있었다. 50년대, 60년대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왜 이런 얘기를 왜 점심 먹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니까 점심 먹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뭔가 이제 나름 고민과 정당화의 과정이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일이다. 그 정도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게 잘 알려지게 됐어요. 이 기계학습의 이제 분야에서는 아주 이제 친숙한 이제 함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경망에서 이거를 이제 차용하는 것은 그냥 그 당시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함수로서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대비를 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신경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알아볼 예정입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